나병쟁이한테 팔려온 계집이 감히 오라비한테 대드는 게냐? 종태의 목소리는 비열했고 그 눈빛은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도박빚에 쪼들린 오라비 종태와 계모 최씨가 이복 동생을 나병 소문이 자자한 사내에게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을 더 뜯어내러 찾아온 것이었지요. 옥나는 두 주먹을 꼭 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어미 일은 어린 나이부터 계모 최씨의 구박 속에 종처럼 살아왔고 이복 오라비 종태의 도박빚 때문에 나병 걸렸다. 소문난 사내의 간호 아내로 팔려온 신세였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내 곁에서 뒷바라지나 하다 함께 썩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그 집 문턱을 넘었건만 그 지옥이 또다시 발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치고 마당을 활보하며 콧방귀를 뀌었지요. 나병쟁이 곁에서 수발이나 들게 된 것만도 감지덕지인 줄 알 거라. 어미가 이렇게 찾아왔으면 돈이나 내놓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옥난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뒤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뒤흔들었지요. 내 놈들의 죄목을 내 이미 낱낱이 쥐고 있다. 나병 소문의 사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추상 같은 눈빛이 종태와 최 씨를 향해 꽂혔지요. 종태의 손에서 투전패가 툭 떨어졌습니다. 나병쟁이라 손가락질 받던 이 사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이복 동생을 돈에 팔아넘긴 종태와 최 씨에게는 과연 어떤 천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기구한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꿈길 야담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꿈길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에서 사흘 길을 가야 닿는 작은 고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약재를 다루는 일로 고을에서 제법 이름이 났던 인물이었지요. 그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옥난이었습니다. 어미를 일찍 여인 옥난은 아버지 곁에서 약초를 배우며 자랐지요. 어느 풀이 열을 내리는지 어느 뿌리가 피를 먹게 하는지를 10살도 되기 전에 줄줄 외울 만큼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박진사는 딸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옥난아, 사람의 몸을 살리는 지식은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다. 내가 아무리 힘든 세상을 만나더라도 이 지식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옥빛 놀이개를 옥난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남긴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큼은 절대 놓지 마라. 이것을 쥐고 있는 한 내 곁에 어미와 이 아비가 함께 있는 줄 알 거라. 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 옥난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난의 세상에서 봄이라는 계절은 사라져 버렸지요.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계모 최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고을 바깥에서 데려온 여자였는데 아들 종태와 함께 박진사 집 문턱을 넘은 날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박진사 앞에서는 한없이 자상한 척 굴더니 박진사가 눈을 감는 순간 그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 집 재산은 이제 내 아들 종태 것이다. 전처 자식은 그에 맞게 처신하거라. 그날부터 옥난의 하루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맨발로 우물까지 뛰어가 물을 길어오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지요. 사르르는 듯한 찬물에 발이 얼어붙어 발가락 감각이 사라져도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어서 부엌에 불이나 떼거라.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비탈길을 오르면 어깨와 목덜미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물로 부엌에서 불을 떼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삶고 밭에 나가 김을 매는 것이 옥난의 하루였지요. 최 씨와 종태의 밥상에는 매일 따뜻한 고깃국과 흰쌀밥이 올라갔으나 옥난의 끼니는 전날 눌어붙은 누룽지에 찬물을 부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최 씨의 기분이 나쁜 날에는 굶어야 했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옥난이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하다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기력이 다한 것이었지요. 지나가던 이웃집 안악이 옥난을 발견하고 미음 한 그릇을 먹여 살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정말 박진사댁 딸이 맞느냐. 어쩌다 이런 꼴로 지내는 게야. 하지만 그 소문이 최 씨의 귀에 들어가자 옥난은 또다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니느냐? 앞으로 빨래는 해가 지고 나서 하거라. 그 뒤로 옥난은 캄캄한 밤에도 빨래터를 오가야 했지요. 이복 오라비 종태는 어릴 때부터 폐악질로 고을해서 이름이 자자한 자였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말은 나중이었지요. 옥난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옥난이 밭에서 김을 매다 잠시 허리를 펴고 쉬는 것을 본 종태가 달려와 발길질을 했지요. 이년이 감히 어디서 게으름을 피우느냐? 옥난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옆구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질러봤자 최 씨는 오히려 옥난을 나무랐으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맞지. 공연히 착한 우리 종태한테 누명을 씌우려 하느냐?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옥난이 장터에서 약재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빙판에 미끄러져 약재 보따리를 쏟고 말았지요. 허겁지겁 주워 담았으나 눈 속에 묻힌 것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 문턱을 넘는 순간 종태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약재가 왜 이것밖에 없느냐? 오라버니, 빙판에서 넘어져 일부를 잃었사옵니다. 송구하옵니다. 종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난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옥난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최 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태의 발길질이 옥난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옥난은 이를 악물었지요. 그날 밤 옥난은 사흘을 알아 누웠습니다. 밥 한 그릇 가져다 주는 이가 없었지요. 옥난은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내 꼭 쥐었지요. 아버지, 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옥난을 이름 대신 인연이라 불렀고 종태는 계집이라 손가락질했지요. 이 집에서 옥난은 딸이 아닌 이름 없는 종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밤마다 헛간 구석에서 차가운 가마니를 덮고 잠을 청할 때면 소리 없이 울었지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 싶었지요. 어느 밤이었습니다.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히다 못해 옥난은 헛간의 소 옆에 등을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소의 체온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져 그날따라 유독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안방에서는 최 씨와 종태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구마를 먹으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옥난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약초 지식이었지요. 새벽녘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다듬으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고을 사람 중 누가 아프다 하면 몰래 약초를 다려 내다 주었지요. 그럴 때만큼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깊은 밤 홀로 아궁이 앞에 앉아
어미가 남긴 옥빛 놀이개를 꺼내 드는 것이 옥난의 유일한 위로였지요. 종태는 15살부터 장터 뒷골목의 투전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더니 20살이 넘어서는 한양까지 올라가 밤새 노름을 벌였지요. 이기는 날보다 잃는 날이 훨씬 많았으나 종태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최 씨에게 달려왔고 최 씨는 박진사가 남긴 재산을 하나씩 팔아 아들의 빚을 막았지요. 논이 팔리고 밭이 팔렸으며 약재 창고가 헐값에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종태는 옥난에게 손을 댔지요. 야, 이 집에 아직 팔 것이 남아있지 않느냐? 어서 뒤져봐라!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종태가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커다란 빚보따리를 안고 나타났지요. 빚쟁이들이 대문 앞에 진을 치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종태 이놈, 오늘 안으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통째로 가져가겠다. 최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빚쟁이들을 달랬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돌아간 뒤 최 씨와 종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오랫동안 수군거렸지요. 옥나는 헛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에 쥔 놀이개를 더욱 꼭 쥐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지요. 다음 날 아침 최 씨가 옥난을 불렀습니다. 입가에는 뱀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옥난아, 내가 너를 위해 좋은 혼처를 알아봤다. 옥난은 그 말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최 씨가 옥난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손에 쥔 놀이개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가 꺼낸 말은 옥난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한양 인근 고을에 한 대감 집안이 있는데 그 집 외아들이 혼처를 찾고 있다더구나. 옥난은 잠자코 최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련님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곁에서 간호할 아내가 필요하다는 게지. 혼인 대가로 큰 돈을 내놓겠다 하더구나.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난은 최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미안함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직 빚더미에서 벗어나려는 탐욕만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그것이 저더러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을 셈이냐? 이참에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옥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12살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 혼담은 옥난이 모르는 사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종태였지요. 열흘 전 한양 노름판에서 밤새 투전을 벌이던 종태는 옆자리 사내에게서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너 한가 대감댁 아들 소문 들었냐? 나병에 걸려 죽어간다는데 간호할 아내를 구한다고 혼인 대가로 큰 돈을 내놓겠다 하더구나. 근데 나병쟁이한테 딸을 보낼 집안이 어디 있겠냐? 아무도 안 간다더라. 종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새벽 종태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최 씨를 흔들어 깨우며 다짜고짜 말했지요. 어머니, 우리 팔자 고칠 방도가 생겼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리냐? 나병쟁이한테 시집 보내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저 계집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 씨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하더니 이내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저것은 내 핏줄도 아니다. 나병쟁이한테 간들 누가 뭐라 하겠느냐? 빚도 갚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모자는 그날 밤으로 중매쟁이를 불러 혼담을 진행시켰습니다. 옥난에게는 혼인 날짜가 다 잡힌 뒤에야 통보했지요. 혼인날은 보름 뒤다. 그리 알거라. 보름이었습니다. 옥난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보름이었지요. 그날 밤 옥난은 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봉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엎드려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가 이 고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병 소문이 자자한 사내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으나 두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의 삶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차라리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빛이 봉분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풀잎을 흔들었지요. 마치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름이 흐르는 동안 최 씨는 혼인 준비를 하는 척 옥난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혼인 전날까지 빨래를 삶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해야 했지요. 혼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옥난이 부엌에서 혼인 잔치 음식을 준비하다 잠시 손을 멈추었지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12살부터 종처럼 살아온 이 집을,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지요. 이 집에서 버텨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종태였지요. 야, 내일 가거든 얌전히 굴어라. 고겨 그 집에서 돈을 못 받게 되는 날엔 가만두지 않겠다. 알아들었냐? 옥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태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요. 문을 닫으면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나병쟁이한테 시집가는 주제의 얼굴이 왜 이리 멀쩡하냐? 썩 어울리는 짝이구나. 그 말에 최 씨가 방 안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 씨는 옥난에게 낡고 빛바랜 홀레복 한 벌을 던져 주었습니다. 입고 나가거라. 어차피 나병쟁이한테 가는 것. 새 옷이 무슨 소용이냐? 옥난은 군말 없이 홀레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품속에 놀이개를 꺼내 꼭 쥐었지요. 가마에 오르는 순간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집에서 혼인 대가로 받는 돈 절반은 내 몫이다. 잊지 마라. 만약 돈을 못 받아오는 날엔 내 아비 묘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옥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지요. 나병에 걸렸다는 사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내. 고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피해 다닌다는 그 사내에게 이제 옥나는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난의 가슴 한켠에는 10살 때의 기억 하나가 불씨처럼 살아있었지요. 활활 타오르던 화마 속에서 만났던 그 소년. 자신의 놀이개 매듭끈을 쥔 채 눈을 감던 그 소년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옥난은 놀이개를 더욱 꼭 쥐며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숨을 고르었습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옥난의 기억은 어느새 10살 때의 그날로 달려갔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해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최 씨는 옥난에게 산 너머 마을까지 약재를 전달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지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사흘간 밥을 주지 않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옥난은 약재 보따리를 등에 지고 산길을 서둘렀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약재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고갯마루를 넘어서는 순간 옥난의 발걸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찌르듯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더욱 크게 키우고 있었지요. 초가 지붕 서너 채가 이미 불길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옥난은 망설임 없이 산길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은 모두 도망치기 바빠 그 소리를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옥난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길이 번진 헛간 옆 담장 아래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지요. 나이는 옥난보다 서너 살 위로 보였습니다. 불길을 피하다 담장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숨은 붙어 있었으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불길이 담장을 넘어 이쪽으로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핥히었고 매캐한 연기가 목을 조여들었지요.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습니다. 옥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지고 있던 약재 보따리를 내려놓고 소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지요. 한 발 한 발 불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온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몸은 10살짜리 옥난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웠지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옥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며 한 발씩 나아갔지요. 불길이 등 뒤까지 쫓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옷고름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지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담장 밖으로 소년을 끌어냈을 때 옥난의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요. 소년의 이마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난은 재빨리 품속을 뒤졌지요. 손에 잡힌 것은 어미가 남긴 옥빛 놀이개에 달린 붉은 매듭끈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옥난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놀이개에서 매듭끈을 풀어 소년의 이마를 단단히 감쌌지요. 그때 소년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옥난을 바라보던 소년이 가늘게 입을 열었지요. 누구요? 말씀 아끼세요. 이마에서 피가 많이 납니다. 소년은 잠시 옥난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옥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위험하오. 어서 피하시오. 불길은 이미 잡혔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실 불길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걱정할까봐 옥난은 그리 말했지요. 소년은 그 말을 믿었는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옥난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어른들, 이 도련님이 많이 다쳤습니다. 빨리 의원을 불러 주십시오. 사람들이 소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옥난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지요. 그 순간 소년의 손에 옥난의 놀이개가 들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옥난은 놀이개를 돌려달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소년의 손이 놀이개를 꼭 쥐고 있었거든요.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그 손만큼은 힘이 빠지지 않았지요. 옥난은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옥난은 약재 보따리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종태에게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요.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따뜻했지요. 그 소년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옥난은 놀이개를 볼 때마다 매듭끈이 빠져나간 자리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 자리가 빌 때마다 그 소년이 떠올랐지요. 그로부터 8배가 흘렀습니다. 덜컹 가마가 크게 흔들리며 옥난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옥빛 놀이개가 쥐어져 있었지요. 가마가 멈추었습니다. 밖에서 마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씨, 다 왔습니다. 옥난은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놀이개를 품속 깊이 넣고 가마문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나병쟁이 신랑이 기다리는 집.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최 씨의 집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마문이 열리는 순간 옥난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높이 솟은 소슬 때문이었습니다. 양쪽의 하인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고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진 행랑채가 안채까지 길게 뻗어 있었지요. 나병쟁이가 사는 집이라기에는 너무도 번듯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도 이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지요. 옥나는 가마에서 내리며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씨와 종태가 이 집 재산을 보고 군침을 흘렸을 것이 눈에 선했지요. 딸을 나병쟁이에게 팔아넘기면서도 한 점 망설임이 없었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작은 마님이 납시였습니다. 머음 하나가 우렁차게 외치자 여종들이 줄지어 나와 옥난 앞에 허리를 굽혔지요. 태어나서 누군가 자신에게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옥난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인물이 있었지요. 한대감댁 안주인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나이는 50 남짓으로 보였는데 짙은 남색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눈빛으로 옥난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지요. 옥난은 그 눈빛 아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최 씨의 눈빛은 노골적인 경멸이었지만 정씨 부인의 눈빛은 달랐지요.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깊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들어오너라. 짧은 한 마디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돌아서서 안채로 걸어갔지요. 옥나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정씨 부인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3가지를 명심하거라. 옥나는 고개를 숙이고 들었지요. 첫째, 새벽 문안 인사는 단 하루도 빠지지 말 것이다. 둘째, 사랑채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함부로 드나들지 말 것이다. 셋째, 이 집 사정을 바깥 사람들에게 입 밖에 내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어머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정씨 부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옥난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여종 사월이 옥난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큰 마님께서 워낙 말씀이 없으신 분이시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옵소서. 옥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운함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없었고 잔치도 없었지요. 사월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마을 어른들을 초청하려 했사옵니다. 하지만 나병 소문이 퍼진 뒤로는 아무도 오려 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사옵니다. 그 말에 옥난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촛불 2자루만 켜진 마당에서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세준이 사랑채에서 나왔지요. 옥난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준을 부축하는 하인의 손이 유독 길게 뻗어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려는 듯 팔만 내밀어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도 세준 주변에서 가능한 한 멀리 물러서 있었지요. 나병이 옮을까 두려운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준은 그것을 모르지 않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것처럼. 그 모습이 옥난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혼례를 지켜보던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새어나왔지요. 저런 몸으로 어찌 혼례를 치른단 말이오?
저 색시가 불쌍하지. 나병쟁이 곁에서 수발이나 들다 인생을 마치게 생겼으니. 돈에 팔려온 것이 분명하다니까. 저런 집에 자진해서 올 처자가 어디 있겠소. 옥나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치심보다는 세준의 고독한 얼굴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이구나. 신방의 문이 닫히고 촛불만이 일렁이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방석만 바라보았지요. 코끝에는 약탕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한참 뒤 맞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겠소. 옥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주는 의자에 기대앉아 옥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례 때보다 얼굴빛이 더 창백해 보였지요. 가까이서 보니 손등 위에 하얗게 일어난 살갗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병의 흔적이었지요. 소문을 들었을 텐데 두렵지 않으시오. 서방님, 저는 이미 두려움이 무엇인지 잊은 지 오래요입니다. 세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요. 도망치고 싶지 않소. 도망칠 곳이 없사옵니다. 하오나 설령 있다 해도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어찌하여서요? 옥나는 품속에서 옥빛 놀이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 하나를 붙잡고 8배를 버텼사옵니다. 서방님 곁에서 버티는 것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옵니다. 세준의 시선이 옥난의 손에 쥔 놀이개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준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지요. 창백하던 뺨에 핏기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놀이개를 어디서 구하셨소? 어미가 남긴 것이옵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물으시옵니까? 세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힘이 붙인 듯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지요. 의자 팔걸이를 짚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무딘 탓인지 팔걸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한 번 미끄러졌지요. 세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손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옥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저분이 매일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구나. 그날 밤 옥나는 세준 곁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들지 못했지요. 세준의 떨리던 손끝과 하인들이 멀찍이 물러서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날마다 저 고독함을 혼자 견디고 있는 것이구나. 놀이개를 보며 지은 세준의 그 표정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옥나는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씨의 집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옷고름을 여민 뒤 정씨 부인의 방 앞에 나아가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사옵니까? 방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짧은 대답이 돌아왔지요. 들어오너라. 정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난이 들어서자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오늘부터 아침 약탕은 내가 직접 다리거라. 예, 어머님. 약재 다루는 법을 아느냐? 아버지께서 약재상을 하셨사옵니다. 어릴 때부터 곁에서 배웠사옵니다. 정씨 부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찻잔을 다시 들며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해보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옥난이 방을 나서려는 순간 정씨 부인이 등 뒤에 대고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 집에 머물 자리도 없는 법이다. 옥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 번 숙여 예를 갖추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지요. 하지만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옥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약탕기를 올렸습니다. 사월이 옆에서 약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마님, 도련님 약은 아주 까다롭사옵니다. 쓴맛을 줄이되 약효는 살려야 하는데 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 못 맞추셨지요. 큰마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혼례를 파하신 적도 있사옵니다. 옥나는 약재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황기, 당귀, 복령, 감추. 아버지가 자주 쓰던 약재들이었지요. 비율을 조금 달리하면 쓴맛을 줄이면서도 약효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약탕이 완성되자 옥나는 직접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기척을 냈지요. 그때 사월이 옥난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마님, 제가 들고 들어가겠사옵니다. 괜찮다. 내가 직접 드리겠다. 사월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요. 마님, 사실은 저희들이 도련님 방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옵니다. 나병이 오물까 두려워서요. 전에 계시던 몸종도 그것 때문에 도망을 쳤사옵니다. 옥나는 사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옥나는 약탕기를 들고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세주는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지요. 상 위에는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저가 하나였지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옥나는 그 수저 하나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세주는 가족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가족에게조차 격리된 삶이었습니다. 저분이 날마다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구나. 옥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탕기를 상 위에 올리고 물러서려 했지요. 잠깐. 세준이 불렀습니다. 직접 다렸소? 예, 서방님. 약재 비율을 조금 달리해 보았사옵니다. 쓴맛이 덜하실 것이옵니다. 세준은 약탕기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옥나는 그 순간 세준의 손을 보았지요. 약탕기를 드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약탕기를 쥐고 있는데도 뜨겁다는 반응이 없었지요. 세준은 약탕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렸소. 짧은 말이었으나 옥난의 가슴이 작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뜨거운 약탕기를 쥐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 세준의 손끝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지요. 저분은 손끝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옥난이 사랑채를 나서려는데 정씨 부인이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만 바라보는 어미의 뒷모습이었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사월이 세준의 방을 청소하러 가자며 옥난을 불렀지요. 세준은 바깥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세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세준은 혼자 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외로워 보였지요. 옥난이 책상 위의 서책들을 조심스럽게 옮기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서책들 사이에 낡은 비단 조각이 끼어 있었지요. 옥난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옥난은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붉은 매듭끈이었습니다. 8회 전 화마 속에서 쓰러진 소년의 이마를 감쌀 때 놀이개에서 풀어낸 바로 그 매듭끈이었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옥난은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매듭끈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 붉은 끈을 대어 보았지요.
딱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루에 홀로 앉은 세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병으로 하인들에게 깊이 당하고 가족과 밥상도 따로 하며 텅 빈 마당을 혼자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8회 동안 이 매듭끈을 품에 넣고 자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옥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난이 저녁 약탕을 들고 사랑채로 향하는데 정씨 부인이 가로막았지요. 잠깐, 약탕은 사월이가 드리거라. 어머님, 제가 직접 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였사옵니다. 내가 사랑채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시집 온 지 사흘밖에 안 된 며느리가 사랑채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은 이 집 법도에 맞지 않는다. 결국 4월은 문을 살짝 열고 약탕기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옥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저 사람은 날마다 저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옥나는 사랑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준이 혼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병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꼿꼿한 자세였지요. 촛불 아래 서책을 넘기는 손길은 힘차고 또렷했습니다. 낮에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걷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지요. 옥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옥난과 눈이 마주쳤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세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겠소, 부인. 사랑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옥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지요. 세준은 서책을 덮고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방 안은 좁고 고요했지요. 세준이 맞은편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옥나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낮에 내 방을 청소하셨지요. 옥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듭끈을 보았다는 것을 들켰나 싶었지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 서방님. 사월이와 함께 청소를 했사옵니다. 무례가 있었다면 용서하시옵소서. 세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례가 아니오.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세준이 서책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빛이 바랜 붉은 매듭 끈이 흔들렸지요. 옥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것을 본 적이 있소? 방 안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옥나는 잠시 세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매듭끈이 빠져나간 자리를 세준에게 보여주었지요. 세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일렁였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세준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8회 전 늦가을이었소. 산 너머 마을에 불이 났소. 나는 담장 아래 쓰러져 있었지요. 연기에 숨이 막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 눈을 뜰 수조차 없었소. 죽는구나 싶었지요. 그때 작은 손이 나를 끌어당겼소. 그 손의 주인이 내 이마를 감싸 주었지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사라진 뒤였소. 손에는 이 매듭 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것을 품에 넣고 다녔소. 반드시 그 사람을 찾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오.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었소. 하지만 번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을 약재상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소. 그 집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지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소.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옥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저희옵니다, 서방님. 세주는 한동안 옥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맺혀 있었지요. 알고 있었소. 그 한마디에 옥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준이 천천히 손을 뻗어 매듭끈을 옥난의 놀이개에 다시 묶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가는 끈을 잡으려 해도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 결국 매듭끈이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세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옥난이 먼저 매듭끈을 집어들었지요. 제가 해드리겠사옵니다. 옥난은 세준의 손을 가만히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우물물보다 더 차가운 손이었지요. 뜨거운 약탕기를 쥐어도 느끼지 못하는 손이었습니다. 옥난은 그 차가운 손을 꼭 쥔 채 한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세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굳어있던 어깨에서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난은 천천히 세준의 손을 놓고 매듭끈을 놀이개에 묶었습니다. 8배 만에 제자리를 찾은 매듭끈이 옥빛 놀이개 아래 조용히 매달렸지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준은 나병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준이 가끔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다만 세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내려다보는 순간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아프시옵니까? 세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아프지 않소.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섭소. 그 말이 옥난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소. 이 집에, 그리고 나에게. 서방님, 저는 8배 동안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살았사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온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사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달인 약탕에 잘 달였다는 말을 들었사옵니다. 두렵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이 집이 저를 살게 합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옥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방님, 이제 주무셔야 하옵니다. 옥난이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세준이 불렀지요. 부인. 고맙소. 8배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옥난의 가슴은 오래간만에 따뜻했지요. 그런데 안채로 돌아오던 옥난은 그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창가에 꼿꼿이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들어간 옥난에게 정씨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사랑채에 다녀왔느냐? 예,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2번은 없다. 짧고 냉랭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호통보다 더 무겁게 옥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씨 부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준의 차가운 손끝이 더 이상 차가워지지 않도록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 두 가지가 지금 옥난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시집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옥난의 하루는 새벽 문안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여미고 정씨 부인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정씨 부인은 매일 아침 옥난을 들어오게 한 뒤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옥난이 약탕기를 올리러 부엌으로 나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지요. 정씨 부인의 방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울음이었습니다. 소리를 죽인 채 혼자 흐느끼는 소리였지요.
나병으로 하루하루 감각을 잃어가는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는 어미의 울음이었습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만 바라보아야 하는 어미의 울음이었지요. 옥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서러움이 아니었지요. 저 분의 서러움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약탕을 다리는 것도 옥난의 몫이었습니다. 사월이 말했습니다. 마님, 큰마님 보약은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사옵니다. 맛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내려놓으시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씨 부인은 옥난이 달인 보약을 말없이 마셨습니다. 사월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지요. 마님, 큰마님께서 보약을 끝까지 드신 것은 제가 이 집에 온 이후 처음이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옥난이 마당에 화단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지요. 정씨 부인이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심을 생각이냐? 예, 어머님. 서방님 약탕에 쓰이는 약재 몇 가지를 직접 키우면 더 신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참 뒤 정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마당 왼편 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라. 거기가 땅이 좋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뜻밖의 말을 꺼냈지요. 내 친정 식구들이 어떤 자들인지 나는 알고 있다. 옥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있다. 어머님, 말하지 마라. 내 과거가 이 집에서 내 자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결정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어머님. 그것은 경고인 동시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옥나는 이를 악물었지요. 반드시 이 집에서 살아남겠다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준의 약탕을 다리던 옥난의 귀의 대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요. 야! 어서 문 열어라! 내 이복누이가 이 집에 시집 왔는데 매제되는 사람이 처남을 문전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냐? 종태였습니다. 종태가 안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지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뒤에는 최 씨가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따라 들어왔지요. 최 씨가 안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내 딸이 참 좋은 집에 시집을 왔구나. 저 도자기 하나만 팔아도 우리 빚은 다 갚겠다. 오라버니, 미리 기별도 없이 오시면 곤란하옵니다. 이 집 법도가 있사옵니다. 법도! 야! 내가 언제부터 나한테 법도 타령이냐? 어미가 보고 싶어 찾아왔는데 그게 할 말이냐? 혼인 대가로 받은 돈 있지 않느냐? 종태 오라비 빚이 또 쌓였단다. 종태가 옥난의 팔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요. 야 이년아! 내가 지금 오라비한테 못 주겠다는 거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거두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세준이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세준이 서 있었지요. 하인의 부축도 없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서서 종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한 걸음이 쉽지 않아 보였지요. 발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옥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다음에 이 집을 찾아오실 때는 반드시 미리 기별을 넣으시오. 그것이 예의고 법도요. 최 씨가 재빨리 종태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이 들려왔지요. 나병쟁이가 저리 멀쩡하게 서 있네. 이상한 일이다. 뭔가 수상하구나. 대문이 닫혔습니다. 종태와 최 씨가 사라지는 순간 세준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마당 기둥을 손으로 짚으며
버티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소. 안으로 들어가시오, 부인. 하지만 사랑채로 돌아가는 세준의 발걸음이 아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분은 아픈 몸으로 나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세준이 의자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옥나는 세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세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까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지요. 옥나는 두 손으로 세준의 손을 감싸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온기를 나누어 주려는 것이었지요. 서방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으니 저도 서방님을 지켜드리고 싶사옵니다. 부인, 내가 한 가지 말해두어야 할 것이 있소. 종태와 최 씨가 다시 올 것이오. 이번보다 더 강하게 올 것이오. 하지만 부인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소. 옥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준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옥나는 세준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주무셔야 하옵니다. 손이 좀 더 따뜻해지면 좋겠사옵니다. 시집 온 지 20날이 지났습니다. 세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더 무뎌지고 있었지요. 약탕기를 드는 손이 가늘게 떨렸고 서책을 넘기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난이 세준의 약탕을 들고 사랑채 문 앞에 섰을 때였지요.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준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옥나는 약탕기를 내려놓고 세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괜찮소. 세준은 괜찮다고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옥나는 세준의 팔을 어깨에 걸고 천천히 부축했지요. 세준의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 옷 위로도 느껴졌습니다. 겨우 의자에 앉히고 나서 옥나는 세준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손끝이 더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서방님, 제가 새로운 약재를 써보겠사옵니다. 아버지 서책에 나병에 쓰이는 약초 기록이 있었사옵니다. 부인, 나 때문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애쓰는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4월이 급하게 달려왔지요.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아까 그 나리께서 또 오셨사옵니다. 이번에는 덩치가 큰 사내 6을 데리고 왔습니다. 빚쟁이들이었지요. 야, 옥나나! 오늘은 그냥 안 간다. 돈 가져오기 전에는 꼼짝도 안 해. 최 씨가 거침없이 안채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얘야, 지난번에 왔을 때 그 나병쟁이 서방이 멀쩡하게 서 있더구나. 우리가 알아봤더니 사실은 별로 아프지도 않다던데. 이 집이 우리한테 돈을 안 주려고 꾸민 것 아니냐? 옥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 씨가 세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얘야,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하다. 만냥만 내놓아라. 그러면 2번 다시 이 집 근처에는 얼씬도 안 아마. 만냥이었습니다. 옥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마련하든 그건 내 일이지. 사흘 안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이 고을 방방곡곡에 소문을 낼 것이다. 그 서방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 뭔가 숨기는 자라고 말이다. 최 씨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저 장독대에 있는 것들도 값어치가 꽤 되겠구나. 사흘 안으로 못 가져오면 우리가 직접 가져가도 되겠냐? 대문이 닫혔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으로 만냥을 마련하지 못하면 종태가 세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것이었지요. 옥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낮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세주는 촛불 아래 서책 옆에 두루마리 여러 개를 펼쳐 놓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적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옥난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세준이 재빨리 두루마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옥난은 이미 보았지요. 두루마리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을. 옥난은 무릎을 꿇고 앉아 종태와 최 씨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털어놓았지요. 세주는 다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송구하옵니다. 제 친정 식구들 때문에 이 집에 폐를 끼치고 있사옵니다. 부인, 다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오. 세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의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소. 종태와 최 씨의 일,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 옥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사흘 안으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오. 서방님, 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옵니까? 세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촛불 아래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지요. 부인이 8배 동안 버텨온 것처럼 나도 오래 준비해온 것이 있소. 옥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믿겠사옵니다. 세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연하오, 부인. 옥나는 품속의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 안에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나는 새벽 문안 인사를 마치고 부엌에서 약탕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종태와 최 씨가 올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아도 집 안은 조용했지요. 세주는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씨 부인도 평소와 다름없이 안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나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4월이 다급하게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또 오셨사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오셨사옵니다. 종태와 최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빚쟁이 사내들을 6이나 데리고 왔지요. 종태의 얼굴에는 이미 이 집을 다 가진 듯한 기세가 서려 있었지요. 야, 돈 가져왔냐? 사흘이라 했다. 최 씨가 안채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돈 어른, 나오시오. 이 집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오? 그때였습니다. 안채 문이 열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걸어 나왔지요. 단정한 옷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나나, 옥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씨 부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은 시집온 이후 처음이었지요. 이리 오너라. 옥난이 정씨 부인 곁으로 다가서자 정씨 부인이 옥난의 앞에 섰습니다. 옥난을 등 뒤로 감싸듯 서는 것이었지요. 이 아이는 내 며느리다. 내 며느리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는 날에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문이 소리 없이 열렸지요. 한세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청색 도포의 갓을 반듯하게 쓴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어깨는 넓었으며 눈빛은 추상 같았지요. 종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가 뒷걸음질을 쳤지요. 세주는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나는 암행어사 한세준이오.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종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최 씨는 두 다리가 풀리는 듯 옆에 있던 기둥을 잡았습니다. 나병 소문은 내가 직접 퍼뜨린 것이오. 진심으로 곁을 지켜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내 놈들의 죄목을 내 이미 낱낱이 쥐고 있소. 세준이 손짓을 하자 하인 하나가 두루마리 뭉치를
대청 위에 펼쳤습니다. 첫째, 박진사의 재산을 불법으로 탕진한 내역이요. 논 3마지기, 밭 2마지기, 약재 창고 5칸. 이 모든 것이 최 씨 부인의 이름으로 처분되었소. 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둘째, 이복 동생 옥란을 노비처럼 부리며 학대한 정황을 증언한 이웃들의 서찰이요. 한겨울 맨발로 물을 깊게 한 것, 사흘씩 밥을 굶긴 것, 빨래터에서 쓰러진 것을 방치한 것, 회나무 가지로 종아리를 매질한 것, 12살부터 18살까지 6년간의 기록이 낱낱이 담겨 있소. 종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셋째, 이복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기 혼인의 증거요. 내 놈이 직접 찍은 지장이 여기 있소. 종태가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관아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포졸들이 종태와 최 씨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종태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년아, 옥란아, 내가 이것을 꾸민 거냐? 내가 그래도 내 오라비 아니냐? 옥란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라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사옵니다. 12살이었사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처음 헛간에서 잠을 자던 날 밤이었지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이불 한 장 없이 집더미를 끌어안고 밤을 보내야 했지요. 그날 밤 오라버니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구마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사흘씩 밥을 굶으며 찬물로 허기를 달랬사옵니다. 한겨울 맨발로 우물에 가야 했던 날이 몇 번인지 기억도 나지 않사옵니다. 빨래터에서 쓰러졌을 때 지나가던 이웃집 안악이 미음을 먹여 살려주었지요. 그 소문이 들어가자 오라버니께서 저를 또 매질하셨습니다. 옥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저는 오라버니를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었사옵니다. 옥란은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것 하나를 붙잡고 6년을 버텼사옵니다. 오라버니께서 저를 이 집에 팔아넘기신 덕분에 저는 이 놀이개의 진짜 주인을 찾을 수 있었사옵니다. 그것만큼은 감사드립니다. 종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포졸에게 끌리면서도 옥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옥란아, 내가 그래도 내 어미 아니냐?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내가 잘못했다. 옥란은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라는 말에 가슴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지요. 어머니, 한 번이라도 제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셨다면, 한 번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다면, 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어머니라 불렀을 것이옵니다. 최 씨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만큼은 감사드립니다. 서방님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요.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지요. 포졸들이 종태와 최 씨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 씨 부인이 옥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옥란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참 뒤 정 씨 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처음부터 너를 시험하고 있었다. 내가 돈을 보고 왔는지, 진심으로 왔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차갑게 대했지. 하지만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약탕을 다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랑채에 혼자 들어가고 저 악독한 자들 앞에서도 이 집을 지키려 한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정 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혼자 울고 있던 이 어미의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모른 척해줘서 고맙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옥란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준이 옥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나병은 정말 아니었사옵니까? 나병은 아니었소. 하지만 진심을 숨기고 부인을 속인 것만큼은 사실이오. 용서해 주시겠소. 옥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그 차가운 손은 정말 나병 때문이었사옵니까? 세준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그리 돼요. 어사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지요. 옥나는 그 대답에 피식 웃었습니다. 세준도 옥난의 웃음을 보며 굳었던 입가를 풀었지요. 정씨 부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그 짧은 말 속에 오랜 기다림과 아들에 대한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옥난이 심어둔 약초들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종태와 최 씨가 관하로 끌려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나병쟁이라 불리던 한 대감댁 외아들이 사실은 암행어사였다는 것. 이복 동생을 돈에 팔아넘긴 계모와 이복 오빠가 관아에 잡혀갔다는 것이 고을 방방곡곡에 퍼졌습니다. 종태의 죄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복 동생을 돈에 팔아넘긴 사기 혼인죄였지요. 둘째, 6년간 이복 동생을 노비처럼 부리며 학대한 죄였습니다. 셋째,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을 끌어들여 타인의 집안을 협박한 죄였지요. 최 씨의 죄목도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전 남편 박진사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죄였지요. 둘째, 전처 자식을 6년간 학대한 죄였습니다. 셋째, 아들의 사기 혼인에 가담하고 주도한 죄였지요. 종태는 곤장 50대에 변방 유배형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는 곤장 30대에 관노비로 보내지는 형이 내려졌지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만. 그 어린 것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인과응보라더니 딱 맞는 말이야. 옥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관아에 가는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를 찾아갔지요.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옥나는 손에 들고 찬 다발을 쥐고 부모님의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약초 지식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놀이개 덕분에 인연을 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세준이었습니다. 세준은 옥난 옆에 무릎을 꿇고 장인과 장모의 봉분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 소생이 늦게 왔사옵니다. 옥난을 이제부터 평생 지키겠사옵니다. 다시는 춥지 않게,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사옵니다. 세준이 조용히 옥난의 손을 잡았지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볕을 받아 따뜻해진 손이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봉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좋았지요. 부인, 미안하오. 서방님, 저는 원망하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감사하옵니다. 그 소문이 없었다면 저는 서방님을 다시 만날 수 없었겠지요. 8해 전 그날부터 나는 부인을 찾고 있었소. 그 작은 손이 내 이마를 감싸주던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정해졌소. 그로부터 달포가 지났습니다. 한대감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준은 아침마다 암행어사 직무를 위해 출발하면서 반드시 옥난의 손을 한 번 잡고 나갔지요. 부인의 그 한마디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소. 서방님, 오늘도 무탈하게 다녀오십시오. 어느 날 정씨 부인이 옥난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작은 비단 상자를 내밀었지요. 상자 안에는 옥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것이란다. 이 집 안주인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지. 이제 내가 가지거라. 어머님, 이런 귀한 것을 제가 받아도 되겠사옵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에게 주겠느냐. 시집 온 이후 내가 보여준 정성은 내가 평생 본 그 어떤 며느리보다 훌륭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사랑채에 혼자 들어가고 저 악독한 자들 앞에서도 이 집을 지키려 했지. 그리고 새벽마다 혼자 울고 있던 이 어미의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모른 척 해줘서 고맙다. 정씨 부인이 천천히 옥란의 머리에 옥비녀를 꽂아 주었지요. 돌아가신 어미가 끝내 해주지 못한 것을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관노비로 보내진 최 씨는 날마다 새벽부터 논에 나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해야 했지요. 갈라진 손으로 거친 흙을 만지며 최 씨는 비로소 옥란의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변방으로 유배된 종태는 노름판도 없고 술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마당에 봄꽃이 피었습니다. 옥란이 심어둔 약초들도 파르파르 올라왔지요. 차가운 겨울을 버텨낸 것들이 봄이 되어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세준과 옥란은 나란히 마당에 앉아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삽살개가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었지요. 부인,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소? 최 씨의 집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사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 집이 저를 살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사옵니다. 세준은 조용히 말했지요. 나도 그리 생각했소. 부인이 이 집을 살게 할 것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세상에는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발길이 짓밟아도 꺾이지 않고 끝내 봄을 맞이하는 꽃이 있지요. 사람의 참된 가치는 비단 옷이나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자리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의 진짜 값어치이지요. 탐욕으로 살아온 자는 탐욕으로 망하고 진심으로 살아온 자는 진심으로 꽃을 피웁니다.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요. 하지만 옥란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심은 거짓을 이기고 인내는 탐욕을 이기며 사랑은 결국 외로움을 이깁니다. 아무리 차가운 겨울이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찾아오지요. 다만 그 봄과 빛이 올 때까지 손에 쥔 것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란이 노리개 하나를 놓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지금 손에 쥔 것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희망이든 사랑이든 아니면 단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봄으로 이끌어 줄 것이옵니다. 하늘은 진심을 아는 법이고 세월은 진실을 밝히는 법이며 사람의 참된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